오늘 첫 번째 타자는 방송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한국에서는 그러면 혼나죠. 그래서 잘렸다가 다시 부활한 우리 제갈성렬 스포츠 감독님을 모시고 30분 동안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용기 100배의 한 이야기를 듣고 또 30분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제갈성렬 감독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네, 좋습니다. 더. 네. 반갑습니다. 일명의 샤우팅을 사랑하는 해설자 제갈성렬입니다. 샤우팅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해서 2010년도에는 종교 발언 이후에 심한 갈등과 심리적 압박감과 협박과 뭐 이런 거를 겪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그런 해설가 제갈성렬입니다. 사실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정말 우리 평소에 지냈던 동생한테 얘기를 들었고 저 평소에 김 선생님 되게 만나 뵙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다는 생각에 되게 설레임을 갖고 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연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강연을 다니지만 항상 새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만나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나눈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뜻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또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여러분들 많은 강연을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성공 사례를 듣는데 어떤 이 성공에 관련돼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서 주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번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정말 많은 좌절과 난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같이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잘 넘길 수 있을까라는 거와 함께 공통된 사례들과 함께 간단히 짧게 사실 저는 1시간 정도 가는데 30분이잖아요.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올림픽을 3번 나갔어요. 92년, 94년, 98년 올림픽을 나가서 정말 올림픽 전까지는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정도로 메달 가능성이 있었지만 올림픽만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에 봉착되면서 올림픽을 아깝게 놓치고 말죠.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1등, 2등, 3등을 해야 인정해 주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른 대회에서는 다 메달을 땄죠.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은 저에게 한으로 남아있는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잠깐 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서 얘는 커서 어떻게 될까 정말 그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한 곳에 제대로 앉아있는 시간도 없었고요. 부산하기 이럴 데 없고 산만하기 이럴 데 없어서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아이 아니었을나랄 정도로 너무너무 문제가 좀 심각했던.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그냥 즐거웠어요. 정말 그땐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주일 선생님께서 막 했던 그런 춤을 추면서 전교 반을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6학년 반까지 가서 쉬는 시간에 막 춤을 추고 그냥 남들이 봐주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그 받아쓰기 아세요, 여러분들? 수업할 때 이제 국어 받아쓰기 보잖아요. 10문제 중 항상 보면은 2문제 이상을 맞히지 못해서 항상 나머지 공부를 했답니다. 여기 나머지 공부가 여기 있잖아요. 나머지 공부를 일삼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집을 4교시만 하고 다 가는데 저는 오후 5시나 돼야 나머지 공부를 하고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6문제를 맞히는 기적적인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이제 나가는데 그 제 시간에 너무 기쁜 나머지 신발장을 들고 이제 운동장을 나가는데 구령대에서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붑니다. 근데 그 밑에서 선수들이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자세로 코치 선생님이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이런 스케이트 동작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쇼킹한 거였어요. 저게 뭐지? 하면서 책가방을 민 채로 그 선수 뒤에 가서 쫓아갑니다. 그냥 무조건 쫓아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저 밑에서 그것도 그 모래바닥 위에서 그렇게 기는 듯한 그런 모션으로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조건 이게 뭐죠 선생님? 그랬더니 이거는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는 운동 종목 선수들이 하는 운동이야. 그럼 저도 할게요. 그리고 이름을 적어놓고 집에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때 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근데 네가 하면 뭘 하겠니라는 어떤 표정과 그냥 뭐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답도 없으셨어요.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8월 말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하고 한 4개월 정도를 연습을 하고 첫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4개월 만에. 저도 그렇게 탈 줄 몰랐는데 혜성같이 등장한 거죠. 예. 그리고 운동을 시작해서 뭐 반 대표, 학교 대표, 경기도 대표 해가지고 계속 나가는 족족 금메달만 따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야,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너무너무나 산만하고 나머지 공부를 일삼고 뭘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부분이라 제가 금메달을 딴다는 거에 올림픽 메달을 따는 거야 더 기뻐하셨어요. 아들이 뭔가 할 줄 아는 게 있구나.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초등학교 내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잠깐 어머니께서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을 못 하시게 하셨어요. 갑자기 5학년 때부터 6학년 진학하는 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운동선수의 편견이 있었어요. 부모님 세대에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도태가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시절입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집안 어른들도 그렇고 모두 다 운동을 그만시켜라 하는 얘기를 해서 계속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어머니께서 급기야 운동을 그만시켜 서울로 위장 전입을 시켜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저 의견 없이 그냥 무조건 운동을 그만시키고 서울로 전학을 시켰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머니께서 결정을 해서 전학을 시켰고 신일중학교라는 데를 진학을 했습니다. 71명 그때 당시 71명이 정원인데 첫 시험을 봤는데 71명 중에 64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지는 학생들은 뭐죠? 저는 이해가 그때 당시에도 안 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나도 그럼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엄마 그럼 가액 공부라도 할게요 해가지고 했는데 48등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하교를 하고 집에 오는데 버스를 타고 있는 중간에 중학교 1학년 때 나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공부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왜 나는 이 운동을 왜 못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안 해야 되지? 그러면서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 집안 또 내무부 장관의 실세가 크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아버지는 계속 시키고 싶어서 하셨는데 말씀을 못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경기도 빙상 전무님을 찾아갔어요.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제가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집에 오셔서 어머니를 설득하다가 설득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성렬아 넌 공부해야 되니까 어머니는 절대 너 이거 지금 허락할 상황이 아니니까 공부해라. 그러고 나서 제가 전무님 집을 매일 쫓아갔어요. 나중에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왜 그 전무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전무님 집을 왜 대문을 문을 안 열어준다고 제가 발로 그렇게 찼던지 왜 그 전무님 근데 하루는 그 철문 있잖아요. 옛날에 좀 다 철문인데 하도 발길질을 쳐가지고 이 철문이 넘어갈 정도로 그 얼마나 간절하게 그 철문을 쳤으면 철문이 짜게져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앞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는 제 열정이 얼마나 그 운동이 하고 싶었는지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저는 다시 집안에 가서 그냥 책가방 돌리치고 그냥 간질 환자처럼 그냥 지랄 발광을 해요. 다시 운동하겠다고.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가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시 거기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1년 만에 국가 상비군에 뽑히고 1년 만에 제가 정말 잘 탔었는데 저보다 못했던 선수들이 다 잘 타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다 1년 만에 국가 상비군이 되고 중학교 3학년 때 가을에 국가대표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불과 1년 반 시즌 만에. 예.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대학 가서 고등학교 가서 강연도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의 교육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내가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줘라.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미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찾아봐라. 라는 부분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육을 받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미칠 정도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요즘 시대는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요리사 보세요. 남자 요리사가 다 지배를 하고 있고 예전에 그 머리 깎는다고 치면 부모님들 싫어하셨어요. 헤어 디자이너, 뭐 디자이너 다 남자들이 지금 주름을 잡습니다. 예. 이제 세상의 평균은 다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발탁이 됐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세계 5위에 진입을 합니다. 자, 그때 당시 Daar staat hij dan. De Nederlandse sprintkampioen van 2 jaar geleden. Vorig jaar kon hij zich niet verbeteren vanwege een blessure. En zijn tegenstander is deze man uit Korea, Sung Yul Chegan. Een 20-jarige man waarvan nog weinig bekend is. Hij is vorig jaar voor het eerst opgetreden internationaal. Leek een belofte te zijn en zal het nu dit seizoen waar moeten maken. Arie Loef voorlopig de enige Nederlander die geselecteerd is voor de wedstrijden in Japan. Wereldbekerwedstrijden die daar binnenkort worden gehouden. En dat tekent nog een beetje de sprint aanvoeren in Nederland. Alleen Loef werd goed genoeg bevonden. De Koreaan opent de 100 meter. 36-71. Maar dat kan niet goed zijn. 10-06, dat lijkt me beter. En Arie die nu naar de binnenbocht gaat, het nadeel van de binnenbocht heeft, toch de altijd op de 500 meter. Het gaat zo snel, het is nadelig om in de binnenbocht te eindigen. Maar hij doet dat best wel goed. Je voelt zich nog tot in de buurt van de Koreaan, tot er net niet bij. Maar de verlies van de Koreaan neemt 37-87 voor u. 감사합니다. 지금 봐도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스케이팅입니다. 89년도에 월드컵 대회에서 3위를 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봐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 때 그때 당시 백이태 선배님이라고 계세요. 저를 끌어주시고 사실 그 선배님 방에서 정말 선배님 모시면서 똥패티 빨아가면서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무서운 선생님 모시고 진짜 그때는 구타 그때 지금 상상도 못해 다 징역가죠. 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 선수라고 하면 다 태릉 선수는 기억하시죠? 선수라고 치면 태릉 선수에 입성하는 걸 누구나 꿈꾸죠. 그렇지만 그 들어가는 순간 정말 그 카리스마 있고 무서운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정말 어린 나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살 위 선배도 대선배님인데 정말 어린 나이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선배님들이 나이가 한 10살 위 선배님들을 모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빨래? 그때 지금은 정말 전자 그 세탁기가 어마어마하게 태릉 선수에 들어가 있지만 그때는요 손빨래 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것보다 선배님 심부름하고 선생님들 선배님들 빨래하고 청소하는 이런 것들이 더 어린 나이에 힘들었었어요. 그러나 꿈이 있었어요. 올림픽에 나가야 되겠다는 꿈. 근데 지금 어린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세계 3위라는 거에 진입을 했고 저는 이제 그래서 첫 제가 바라던 올림픽을 나가게 됐어요. 92년도에. 근데 92년도에 들어갔는데 선생님께서 그때 당신 너무너무나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욕을 하는 것보단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모든 감독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야 됐었나 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자 선수를 벨트를 풀러서 채찍질을 해서 때리고 주먹질을 해서 때리면은 고막을 터질 정도로 때리고
심지어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는 스케이트 날로 찍어서 어깨를 찍어가지고 막 상해를 입히고 이럴 정도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맞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왜냐하면 잘하잖아요. 네. 저는 칸누리처럼 싹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릉선촌에서 알베르빌 프랑스 알베르빌 8개월 전 앞두고 소집이 됐는데 저희들은 갑자기 탈출할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그거는 감옥과 교도소지 태릉선촌이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해가지고 탈출을 하죠. 어쨌든 시간상 경춘선을 두고 탈출을 했는데 그 저녁에 스포츠 뉴스에 저희가 탈출했다는 게 다 나온 일이 그렇게 커질지 몰랐어요. 잡혀 들어옵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협회에 있는 모든 어른들은 우리 얘기를 들어줘서 우리 감독을 교체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되면 너 인생에 이 스피드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매장 당할 건데 그래도 괜찮겠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들어와요. 우리 얘기를 저희들은 너무너무 무섭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이렇게 맞아가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고문당하면서 운동을 합니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가 수렴되지 않고 그냥 묵살돼버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조그맣게 나온 건데 그때 일면에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저랑 같이 했던 누나가 유선희 선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1등한 세계 1등한 누나인데 그 누나랑 같이 한 분 아시죠? 저 유선희 재갈승렬 자격정지 2년 땅 때립니다. 올림픽을 꿈에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그 올림픽에 나가기 8개월 전 그리고 저는 올림픽에 나가면 메달을 가망성이 제일 많았던 타기만 하면 세계 5위 안에 들었던 저기 때문에 모든 기자들은 저 낙관해서 저는 동메달을 딸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은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딱 자격정지 2년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했는데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자격정지 2년을 받지? 왜? 너무너무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근데 저는 자격정지 2년이면 그냥 푹 쉬세요. 기록 경기에서 자격정지 2년이면 안 돼요. 그냥 다른 일 알아봐라. 너네들은 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매스컴에서 그때 당시 인터넷도 없었어요. 개인적인 어떤 안타까움이나 내가 어떤 이 마음에서 부당한 부분을 갖다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대한체육회 어떤 그 선수들의 어떤 그런 고충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관도 없었고 그냥 저렇게 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무방비한 상태라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림픽 8개월 전에 앞에 두고 왜 유선희와 재갈성렬 선수가 뭘 잘못했는데 자격정지 2년을 주냐라는 여론이 일기 시작하면서 기자분들이 그걸 계속 신문에 내주시면서 저희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2년이 1년을 들고 1년이 8개월 줄고 8개월이 6개월 지나서 봄에 우리가 이제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을에 다시 대표팀에 합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6, 7개월 동안은 정신적인 압박감이 되게 컸겠죠.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겠죠. 그러나 계속 운동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운동하지 말고 다른 공부할 준비를 해서 알아봐라 했는데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선희 누나와. 근데 합류를 했는데 그동안 연습을 했지만 연습이 됐겠어요? 첫 좌절을 겪죠.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재기를 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걸 다 떠안고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94년 노르웨이 릴레하메르 동계올림픽을 출전을 합니다. 원래 4년 정도의 그 텀을 가지고 올림픽 하잖아요. 근데 하계보다 먼저 한다고 해가지고 2년에 앞당겨져서 저한테는 되게 럭키했어요. 2년 동안 진짜 집, 교회, 태릉선천뿐이 몰랐어요. 정말 눈 뜨면 단상 위에 올라가는 내가 정말 그 올림픽에서 1등 단상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그리면서 손을 가슴에 들고 태극기를 바라보는 상상만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상상하고 그걸 위해서 모진 운동도 참아내고 그 다음에 저녁 잘 때까지 꿈도 그런 꿈을 꿀 정도로 그래서 2년을 준비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1차 독일에서 월드컵 대회를 하고 2차 월드컵 대회를 노르웨이 릴레하메르 올림픽 한 달 반 전에 테스트 이벤트 격으로 2차 월드컵을 거기서 했는데 아까 탔듯이 제가 아웃코스에 탔는데 저는 되게 그 백미가 되게 빨라요. 순발력이 좋아서.
근데 안쪽에 타는 사람하고 제가 8m를 이겨가지고 이제 꼬링을 해야 되는데 3코너는 저 500m를 타면 3코너에서 60km 정도의 그 스피드가 나요. 근데 선수는 60km지만 선수를 느끼는 건 120km의 그런 속도를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코너를 돌아가는 건 상당히 그 위험해요. 근데 그 구간에서 그 전 선수가 탔던 그 얼음의 파인 부분에 제 날이 들어가면서 제가 이 왼쪽 발이 밀리면서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되면 원심력 때문에 내 몸이 바깥으로 나가요. 엉덩방을 찌고 그 다음에 그 제 날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얼음에 박히면서 거기 역으로 뒤틀리죠. 제 발목이. 펜스에 가서 부닥치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유럽은 우리나라는 경기 비인기 종목이라 가족밖에 없지만 유럽은 3만 명이 들어차요. 3만 명이. 우리나라 야구나 축구처럼. 빵 넘어졌는데 이거 아프다가 아니라 쪽팔린데 빨리 일어나야지. 그런데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피가 쫙 밑으로 내려면 맥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디가 끊어지거나 부러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딱 일어났는데 제 오른쪽 발목이 스케이트가 젖혀지면서 이렇게 너덜너덜하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처음 겪어보니까. 그러나 또 나름대로 관중들은 너무나 많고 또 창피하니까 끝까지 꼬링은 해야 되겠고 어떤 무슨 뭐 멋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발로 이렇게 하면서 200m를 가서 꼬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꼬링 하고 나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인데도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감독님이 와서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감독님이 누구냐? 2년 전에 저희가 스트라이키를 일으켰던 그 감독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저 발목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이 새끼 그거 올림픽 한 달만 남았는데 재수없는 소리 하게 나 밥 먹으면 나 임마. 그러고 나서 저를 의자에 딱 앉히셨고 저 스케이트를 풀어주시는데 제 발목이 풍선처럼 불어나요. 진짜 거짓말하고 이렇게 불어나요. 왜냐면 스케이트 끈을 꽉 맸거든요.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11이 차가 와서 앰뷸런스 와가지고 저를 이제 이렇게 왜 그 구급 그 침대 눕히잖아요. 근데 발목이 부러졌는데 왜 자꾸 여기를 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왜 끈으로 여기를 고정시키고 목도 고정시키고 더 무서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면서 제가 기도했던 거는 제발 다리만 부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올림픽 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올림픽에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복숭아뼈가 6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앞에 거골이 딸깍 부러졌어요.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이 오시면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지도자 생활을 지금 한 10몇 년 하고 있지만 지금 선수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성렬아 어떻게 지금 발목이 좀 약간 부러지긴 했는데 한번 추후에 수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떡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너 있잖아 이제 운동생활 끝났으니까 너 저기 한국 가서 너 할 길 저기 알아보고 그다음에 수술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 가서 하자. 근데 그때는 그 말도 들리지도 않았고 야 그러면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른 친구들은 겨울 내내 고구마 먹으면서 아랫목에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놀고 편안하게 있을 때 우리는 새벽 4시에 그 20도 25도 되는 그 얼음판에 나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여기 이 올림픽 꿈을 위해서 왔는데 그것도 한 달 반 전에 제거의 퍼포먼스가 올라가 있을 때 저는 발목이 딱딱 부러지는 걸 겪다 보니까 도대체 이건 믿고 싶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고 근데 그날 좋았던 거는 유선희 선수가 그날 첫 여자 사상 처음으로 500m에서 미국의 바니 벨로에 올림픽 3연패를 하는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어요. 저는 다리가 부러지고 그 누나는 금메달을 땄어요. 저는 수성이 돼서 호텔에 왔는데 믿겨지지가 않죠. 벌써 석고 그 기부스를 여기까지 했어요. 그 누나가 저를 보고 엉엉 웁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지 같이 2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잘 해갖고 왔는데 같이 잘 돼야 되는데 누나는 1등을 하고 저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엉웁니다. 그리고 그 누나의 부축을 받고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 노르웨이에서 했는데 그 국제 전화는 한 200m를 걸어가야 박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 도움을 받고
스칸디나비아 반도는요, 눈이 너무 많이 내립니다. 졸지에 목발을 짚고 눈에 부축을 받고 그 눈 푸석푸석 들어가는 데를 가서 전화를, 왜냐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괜히 마음 약해질까 봐 누나 여기 세우고 앞에 가서 전화를 누릅니다. 신호가 가죠. 어머니가 여보세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하고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엄마 나 금메달 땄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엄마 나 다리 부러졌어 라는 얘기를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괜찮아 성렬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 거기서 마음 편안하게 괜찮아. 치료 우선 응급처치 잘하고 무사히 와. 기도할게. 근데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네, 그리고 전화 끊고 거기서 한 20분 정도를 앞만 보고 울었어요. 누나가 있어가지고 뒤를 못 돌아보겠어. 창피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누나 붙고 와서 호텔에 와서 그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이틀 더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혼자 남아있으면서 그 목발로 거기 호텔을 다 때려부셨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왜? 내가 이 한 곳을만을 위해서 내가 온 정신을 바쳐서 여기 왔는데 올림픽 앞에 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 진짜 제가 존재할 가치 정도가 없다. 내가 이제 뭐 하고 살지? 내가 왜 돌더라고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우리 감독이 왔는데 돈 없다 그랬는데 그거 다 때려부셨잖아요. 내 마음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로해 줄 생각 안 하고 야 이거 뭐 스탠드 얼마 이거 뭐 그거 계산하고 어쨌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공항에 도착해서 목발을 짚고 나가면 벌써 카메라 다 와 있을 테고 그런데 그냥 제가 아프지만 짐 싣고 목발을 이렇게 두고 제가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결단식을 하고 저는 바로 집에 못 가고 수술하러 갔죠.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6개월 정도 이후에 선수 생활을 지속하실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그때 이후에 봐야 된다. 그렇지만 할 수가 없다라는 판정이 났어요. 자, 그리고 저는 올림픽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쳤으니까 올림픽 못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는 또 또라이처럼 또 병실에서 운동을 합니다. 대의원총에서는 제갈성렬은 이제 올림픽을 못 나간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너는 이제 그냥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3차 월드컵 대회를 준비하러 다 나갔어요. 근데 저는 운동을 하고 또 인터뷰를 합니다. 난 내가 나가겠다. 그리고 병실에서 제가 책 보고 있는 게 신문지상에 다 나가니까 연맹에서 전화가 옵니다. 성렬아, 너 누가 그렇게 인터뷰하래? 너는 이제 못 가. 대의원총에서 너는 못 가는 결정 났고. 근데 왜 저는 못 갑니까? 제가 따놓은 티켓인데 그땐 제 욕심이었죠. 못 가죠. 또 운동을 합니다. 근데 기부스 6주를 해야 되고 여기는 수술을 한 자리는 10cm 이상 찢어놨기 때문에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 3주만 하고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스를 풀고 다시 스케줄로 나갑니다. 반대를 했죠. 부모님도 반대하고 의사도 반대했죠. 그러나 저는 죽어도 스케이트장에서 죽을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갑니다. 부어있는 상태에서 스케이트를 신으니까 스케이트가 안 들어가죠. 그 찢어져 있는 그 수술 자국 아직 깨면서 아물지도 않았는데 스케이트를 신으니까 탔습니다. 그랬더니 전무한테 전화가 왔어. 너 병실에 있어야 되는데 왜 스케이트장 나와가지고 그러게 소문이 바닥에 났으니까 올림픽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릉선수촌 안에 있는 의무실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야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건 아니야. 큰일 난다. 이러다가 만약에 한 번 더 넘어지게 되면 넌 다리를 저를 수도 있어. 아예. 안 돼. 포기해. 근데 그 말은 저한테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는 그냥 올림픽 가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 전무가 나한테 테스트를 한다고 스케이트장 나오라 그랬는데 그날 안 나왔어요. 또 바람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흘렀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결단식 있고 앞으로 올림픽을 나가야 되는데 네가 선수 주장으로 나가게 됐으니 올림픽 공원으로 와라. 너무너무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저는 태극기를 들고 노르웨이에 입성합니다. 어쨌든 올림픽을 갔어요. 자, 그래서 정말 다 반대에 무릎쓰고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자, 41명. 정말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것만 출전할 수 있는 올림픽에서 발목을 다친 병신이 출전을 했죠. 근데 막상 출전하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되게 앞섰어요. 그래도 탔어요.
41명 중에 23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발목에 아픔을 입기 위해서 제 입술을 물고 탔는데 입술이 꼬링을 하니까 여기에 피가 나더라고요. 구멍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전문가 의사들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자, 비록 거기서 제가 꿈에 그리던 금, 은, 동메달은 못 땄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레이스를 마쳤어요. 올림픽을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금은 동메달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던 제 자신에 대한 저의 행보는 금메달보다 더하다는 걸 느꼈고 그때 과정과 그 난관과 좌절을 겪으면서 제가 거기까지 갔었던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살면서 저한테는 많은 도움을 얻고 삽니다. 시간이 이제 30분 다 됐어요, 벌써. 예. 저는 지금 다른 선수처럼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 하나 못 땄지만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대회, 아시안게임 때 나가서 다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우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밴쿠버 때 해설을 하면서 그렇게 흥분을 하고 울고 웃고 했던 거는 제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제 후배들이 해주니까 저는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고마웠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한 나머지 종교 반환을 해서 너무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나 후회는 없어요. 정말 역사적으로 밴쿠버는 한국의 날이었어요. 스피드스케이팅장은. 모태범 선수, 이상하 선수, 이승훈 선수가 정말 싹쓸이를 해줬잖아요. 어쨌든 그 현장에서 저는 해설했던 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자리에 제가 해설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신기한 거는 SBS가 단독으로 중계를 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또 이제 전 종교 변화를 하지 않겠죠. MBC나 SBS 다시 복귀는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규혁 선수에 대해서 한번 작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이규혁 선수는 제가 주장을 맡으면서 제 방에서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되면서 들어왔던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자마자 제가 지도를 하게 됐죠. 그 선수가 올림픽 몇 번 나갔죠? 6번 나갔습니다. 6번 6, 4, 14, 24년 정도의 국가대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3번을 나가면서 무수히 많은 좌절과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그 선수를 나가게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걸 하냐라고 주위의 평가도 많았지만 그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규혁 선수 어떤 선수예요? 올림픽에 메달은 못 땄지만 그래도 지금은 최고의 스타가 된 선수예요. 왜? 전 세계 도전의 아이콘이 됐거든요. 그 선수의 도전 정신은 이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선수에 대해서 도전 정신에 대해서 존경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누구나에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나 좌절이나 시련은 다 있습니다. 힘든 일 다 있을 거고 이게 조그만 것인 조그만 일이든 큰 거든 다 있어요. 절대 무시하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어떤 일에 미치거나 어떤 목표가 있거나 어떤 꿈이 있으면 그 좌절은 그 일부분이라는 거죠. 분명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걸 견디고 나면 그 이후에는 내가 그려놨던 어떤 꿈은 못 갈 망정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따라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고 제 동료인 선수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삶을 살아가면서 같이 공감하고 내가 힘들다 해서 나는 왜 이러지라는 생각보다는 이거 어떤 과정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없이 달려간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꿈을 가졌던 목표였던 그런 길에 분명히 저는 도달하고 그걸 이루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많지만 시간상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서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